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누그러졌네요.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면서요. 조금 쌀쌀한 정도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4도고요. 낮에는 영상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또 미세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구름이 많이 끼겠다고 하네요. 자, 주말인 내일부터는 또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때 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 좀 미세먼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원도 교육청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요. 개학이 연기 없이 다음 달에 이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또 이제 그 학생들 이통교 차질이 없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민간 자본으로 추진 중이죠. 원주시 중앙군림공원 1구역과 2구역 조성 사업의 완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1구역은 오는 6월에 완공 예정이고, 자, 또 2구역은 6월부터 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추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강원도 내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2월 5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횡성에 이어서 원주 지역의 대형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방역 최일선 기관인 병원 내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도보건당국은 원주의 대형 병원 간호사인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날 외래 업무를 중단하고 A씨가 근무했던 중환자실 환자 6명을 1인실로 옮기는 등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원주시의 교통문화지수가 30만 명 이상의 도시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시의 교통문화지수는 86점으로 29개 시 지역 중에서 1위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1위로 국토교통부는 원주의 교통안전시설과 시민 교통안전의식이 최고 수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이 내일 공식 개관합니다. 평창올림픽 당시의 개폐회식장을 리모델링한 올림픽 기념관은 지상 3층, 연면적 3,600제곱미터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도는 올림픽 기념관이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 창출의 메인 타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요. 개학이 연기 없이 다음 달에 학사 일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새학기 등교 좀 어떤 계획들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정말 확산되면서 새학기 일정과 맞물리면서 정말 많이도 혼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좀 여러 가지 많은 그 변수를 좀 계산하고 좀 학사 일정을 이제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3월에 정상 계약하고 등교 수업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저희가 이제 알려졌는데, 예. 밀집도 제한이라든지 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작년처럼 계약이 연기되는 일은 없고 3월 2일 계약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까지는 3분의 2를 밀집도 준수하게 돼 있고 2.5단계까지는 3분의 1 준수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네.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하기를 60명 이하의 유치원, 그다음에 이제 400명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모든 특수학교, 그다음에 농산어촌 학교들은 2.5단계까지는 방역을 전제로 해서 전면 등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학교들이 전면 등교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강원도 전체가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를 한 단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의 기초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그 밀집도를 조절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밀해졌다 이렇게 보면 예, 되겠군요. 예. 예. 일단 큰 틀에서 전교생이 60명 이하의 유치원, 예. 또 400명 이하의 초중고교 이 소규모 학교는 다 이제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 학교가 도내에서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뭐 유치원의 경우에는 총 360개 유치원 중에서 288개, 예. 초등학교가 총 376개교 중에서 330개교, 중학교가 총 163개교 중에서 126개교, 고등학교는 총 116개교 중에서 84개교가 해당하고요. 예. 특수학교 8개는 모두 뭐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수로 따지면 학교 수가 1025개 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838개 학교가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면 등교는 어디까지나 그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여기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또 그만큼 학생 수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도 이제 학년별로 약간 예. 또 이제 구별을 둔 것 같아요. 가령 그 유치원생들, 예. 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또 입시를 앞둔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원칙 적용 대상에 이제 약간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요? 예, 우선 뭐 가장 먼저 고려한 게 이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은 아예 고정적으로 매일 등교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작년에 원격 수업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돌봄 문제지 않습니까? 네. 가정 환경 차이에 따라 돌봄 문제가 발생했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뭐 심지어는 출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도 발생했었는데요. 그리고 뭐 기초학력 부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상 더 문제가 된 것은 학생들이 고립에서 오는 정서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친구들 만나서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기초학력 부진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고정적으로 등교하도록 했고요. 또 고3 학생들은 또 뭐 입시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에 우선 등교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에요. 네. 신입생들은 뭐 이제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를 아무것도 모르는데 등교를 하지 않으면 또 이 학생들도 적응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달에는 좀 적응 기간을 두어가지고 신입생들도 좀 더 많이 더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2학년들이 좀 낀 학년이 됐군요. 뭐 이제 학교에서 적절하게 1, 2, 3학년을 적절하게 이제 혼합을 해서 네. 운영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많은 고민 끝에 또 이런 예. 그 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아이들도 고생 많았고 부모님들도 고생이 많으셨죠. 예, 뭐 그나마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가장 또 최선의 좀 해법을 찾아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자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이 학생들이 학교에 이제 등교했을 때 전염이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정말 이건 가장 또 우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 체계와 또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또 어떻게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요? 뭐 아무래도 등교 수업이 확대되면은 방역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교육청은 작년에도 보면은 마스크라든가 열화상 카메라등 방역 물품을 뭐 전국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상당히 빠르게도 충분하게 공급을 하고 방역 지원 인력도 학교에 배치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등교 수업 확대하는 것도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뭐 빈틈없는 지원을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이제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도교육청 감염병 담당 부서를 안전 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이 부서로 일원화해서 좀 효율도 높일 계획이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서 교육지원청과 지역의 이제 교육지원청과 학교들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그런 구조화를 이루어낼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증상 감염에 의한 확산이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아무래도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이 좀 철저하게 협력을 해야지만 방제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협력도 좀 강화할 그런 내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 또 비누로 손 자주 씻는 것, 거리두기 지키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혹시 증상이 있거나 나에게 무슨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일단 검사를 받아보는 것, 이것이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분간 이게 뭐 금방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안정화될 때까지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방역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그 등교 수업을 좀 더 무게를 두고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겠고. 예. 자, 그런데 이런 또 결정을 내린 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또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했죠. 학생들의 어떤 그 위험성이 예. 이 전파 사례가 적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이런 부분들도 많이 또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고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등교 수업을 확대하려고는 가장 큰 이유는 뭐 학생들이 전파 사례가 적다는 것보다는 원격 수업이 가진 한계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곳인데 원격 수업은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고립 상태에 있게 되고 학습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 뭐 정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뭐 등교 수업을 확대하는 것에서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학생 확진자 대부분들은 가족 감염에 의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 이제 부모님들이 외부 활동을 하시고 감염이 되고 가족 내에서 다시 퍼뜨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불행스럽게 이제 지난해 말 동해 지역에서 학교 내 감염이 한번 좀 벌어졌었습니다. 다수 학생이 한번 감염 사태가 발생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더 이상 확산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때는 아마 저희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해서 오랜 시간 노출되었던 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건당국과 철저하게 좀 협조를 강화해서 학생들이 그 무증상 감염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급식 문제가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급식이 사실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고요. 학교에서 급식 시차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식당에 그 칸막이를 설치한다거나 또 이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학생들 거리두기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감염된 사례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교내에서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학교에서 철저하게 지도를 했고 또 학생들이 잘 따라주었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뭐 큰 틀에서 좀 방향이 정해졌고요. 정말 세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까지 또 챙겨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또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끝까지 좀 잘 좀 신경 써주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의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명륜동과 무실동 일대에 민간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이죠. 약 80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재 포스코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 1구역이고요. 또 그 길 건너편, 이 법원 건너편이 2구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구역은 올해 6월에 완공이 되고요. 이 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구역은 또 올해 6월부터 이제 보상이 들어가고 이 공사가 또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아무튼 1구역과 2구역이 다 완성이 되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과 또 문화여가 시설로 조성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내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원주시에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민지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현재 명륜동과 무실동 일대 중앙공원, 근린공원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죠. 네, 민간 자본으로 원주시 명륜동과 무실동 일대에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민간 개발자가 자본을 투입해서 공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는 민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시공사가 자신의 아파트 건축 부지의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원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 체납을 말하는데요. 중앙근린공원은 지난 198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미집행공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지만 공원 조성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중앙공원 2구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었습니다. 원주시는 이후 중앙공원 2구역에 협상 대상자를 재선정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재추진했는데요. 지난 3일 진행된 원주시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당초 중앙근린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었으나 민간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2,800억 원에 달하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을 시민 여러분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앙공원 2구역은 공원 일몰을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 LH의 갑작스러운 사업 포기로 민자공원 추진까지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우리 시는 포기하지 않고 절박한 심정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끝에 5개월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며 1,400억의 원주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현재 토지 보상이 50% 정도 진행되었으며 공원 조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구역은 현재 혁신도시에서 지어지고 있죠. 제일풍경채.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 회사가 이제 역시 이 사업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고 이 공원만 놓고 봤을 때는 2023년도 3월에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군요. 물론 아파트 건설과는 지금 일정이 약간 다르겠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또 포스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원주 지역에서 분양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비용에 이 공원 조성 비용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또 분양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런 중앙근린공원 조성 사업, 도심의 대규모 공원과 또 둘레숲길이 조성되는 거죠. 네, 중앙공원 1구역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실내 배드민턴장, 3km 구간의 둘레숲길, 잔디광장 등 문화여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우선 46만여 제곱미터인 중앙공원 1구역은 현재까지 공정률이 82%가량 진행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원주시로 기부 체납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33만여 제곱미터인 중앙공원 2구역에는 어린이 수목원과 습지원을 테마로 한 비오토피아, 또 4km 구간의 둘레숲길이 조성되는데요. 오는 6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오는 2023년 3월 모든 공원시설 공사를 준공한 후에 기부 체납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중앙공원 1구역과 2구역에는 각각 둘레길이 조성되는데요. 1구역과 2구역을 잇는 길이 60m의 보행육교를 건설해서 7km 구간의 전체 둘레길을 연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공원녹지과 이병철 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중앙공원은 시청로를 경계로 1, 2구역으로 구분되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지공원 인근의 중앙공원 1구역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실내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등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올해 6월 말 공원시설 준공될 예정입니다. 솔샘초등학교 인근의 중앙공원 2구역에는 원주를 대표하는 인물의 삶을 소개하고 그 사상을 기리는 민주생명기념관, 어린이 창작공간인 어린이 문화예술회관, 자연 놀이터 등이 조성됩니다. 올해 6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3년 3월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완만한 경사로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 1, 2구역의 순환형 숲속 둘레길이 보행육교를 통해 연결되어 명품 공원도시의 명성에 알맞게 도심 한가운데서 7km의 둘레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자,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원주 도심의 이 지형이 또 바뀌는 또 그런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예, 사실 또 중앙근린공원 외에도요, 원주 도심 곳곳에서 이 공원 조성 사업이 또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주시는 걷고 싶은 푸른 공원 도시 원주 만들기를 목표로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 행구 수변공원과 2015년 학성공원 등을 잇따라 완공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남산공원과 이화, 단계공원이 준공 완료됐는데요. 행구 수변공원은 오는 2022년까지 공원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3년 중앙근린공원이 조성 완료되면 원주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5제곱미터로 10년 전보다 7배 늘어나게 됩니다. 조성된 공원 대부분은 원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추진한 사업들인데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이 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인 일산공원이 오는 6월에 완공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마장공원, 단구공원 등은 빠르면 오는 2022년까지 조성 완료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2분입니다. 자,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문화재단이 강원도 내 밴드 음악을 해온 다양한 예술인들을 만나서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원주문화재단이 세대 교류 프로젝트 응답하라 XYZ를 유튜브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밴드 음악을 주제로 각 세대별 이야기를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이 대략적으로 68년을 전후해서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하고 또 80년대부터 94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 또는 Y세대, 또 1995년 이후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부르면서 개별 특징을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밴드 길거리 오아시스의 베이시스트 원하식 씨, 또 그림하일드의 보컬 배창복, 오빠 친구 동생의 기타리스트 승혜준 씨 등 이 춘천과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또 각자의 세대에서 음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 또 경험이 공유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제가 X세대입니다. Z까지 갔는데 다음 세대는 뭐 A로 가나요?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아무튼 재미있는 기획입니다. 각 세대별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X세대를 대표해서 참여한 원화식 베이시스트는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 취미 이상의 것이라면 이 지역에 있는 음악인들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에 계속 도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또 이 Y세대는 지역 밴드 활동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으면서도 꾸준히 활동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배창복 씨는 처음에는 야외 다리 밑에서 공연 겸 연습으로 밴드를 시작했고 지금은 공연을 되도록 많이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또 승혜준 씨는 음악을 하다 보면 인맥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력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단은 오늘과 다음 주 Z세대 편으로 각각 헤리키 밴드의 드러머 박정호 씨, 또 고등학생 기타리스트 동관민 씨 등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이 20대로서 강원도에서 음악하는 4세대 음악인들의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EX부터 Z까지 한 세대가 왔군요. 정말 이 세대를 뛰어넘는 어떤 콜라보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강원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밴드 음악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죠. 이 원주 법천사지 직관국사탑이 이 원주로 돌아올 채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이전에 또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또 직관국사 현모탑비가 보전 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 110년 만에 귀환을 앞둔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직관국사탑 복원이 완료된 가운데 국보 제59호인 직관국사 현묘탑비도 보존 처리에 들어갑니다. 이 원주 역사박물관은 이 불온면 법천사 절터에 남아있는 원주 법천사지 직관국사 현묘탑비를 문화재청 국민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서 보존 처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는데요. 용역과 운반비로 2억 9천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 용역을 진행해서 또 빠르면 6월께 대전의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탑비를 옮길 계획입니다. 고려 전기 지광국사 탑과 함께 세워진 탑비의 전체 높이는 5m에 달합니다. 기본적인 승탑 조형 형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형태로 또 조각수법이 화려하고 세련돼서 당대 탑비 중에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비신 기울기나 뒤틀림, 또 집안 침하 등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다가 쪼개지긴 쉬운 정파나무로 제작된 터라 균열과 박리 박락 등 심각한 물리적 손상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박광식 팀장은 해체나 이동 시에 탑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물인 만큼 대전에서 완벽하게 보존 처리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대관령 겨울음악제. 이게 오늘부터 열리는군요. 겨울음악제 소식 좀 전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할까요? 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관령 겨울음악제가 오늘부터 3일간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모두 3회 공연이 성악과 실내악,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오늘 개막 공연에는 도 출신 세계적인 소프라노인 임선혜 씨, 또 한국인으로서는 첫 파가니니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또 첼리스트 이호찬, 피아니스트 박상욱 씨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내일은 노브스 콰르텟이 국내 무대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야나체크, 브람스 등의 서정적인 레퍼토리를 선보이고 10일 폐막 공연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들로 장식합니다. 무엇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집에서도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대표하고 있는 클래식 음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4월 동안 열리는 대관령 겨울음악제 좀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문화부 이현정 기자와 함께 문화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2월 5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제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요,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